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그 내용은 보행장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뇌 한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되지 않고 편마비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 보행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유형들이 이 보행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는 파킨슨 환자들 중에 보면 이런 보행장애 유형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뇌성마비 환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뇌성마비 환자가 걷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 전문적인 이 전동구라든가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휠체어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걷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보행장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장애의 학습 목표로는요, 보행장애의 정의와 진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보행장애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보행장애의 현황과 유형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행장애의 음악치료 개입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 보행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장애, 뇌손상 환자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신체장애는 경미하게 균형감이나 지구력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의 움직임 전체를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흔하게도 편마비 증상을 보이는데 손상된 뇌반구 반대쪽 신체에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편마비는 이완 또는 경직이 나타나고 근육에 힘이 없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근육 긴장도 감소가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인 장애로 보행장애는 적당한 보폭으로 경골 내측과 일직선을 이루는 정상 걸음걸이와 달리 불완전하고 율동적이며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앞쪽으로 쏠리고 양쪽으로 쓰러지려는 경향의 실조성 보행, 다리가 신전되고 순환되는 편마비 보행,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하는 파킨슨 보행 등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음악치료사는 어떤 치료적 중재가 환자의 임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경 네트워크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여러 장애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정상 걸음걸이와 달리 불안정하고 율동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흔들고 다리를 넓게 펼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보행들을 우리가 보행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행장애 정의, 보행장애란, 보행은 넘어지지 않게 자세를 유지한 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상체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 앞으로 뻗은 발과 다리를 통해 체중을 지지하고 무게 중심을 옮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보행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육, 신경, 뼈관절 또는 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행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장애의 원인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근력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 굴곡, 무릎을 드는 슬관절 굴곡, 발을 바닥에서 드는 이 슬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릎뼈 사이에 또 이 허벅지 안에 있는 엉덩이 뼈에 있는 그 뼈와 또 무릎뼈, 그 다음에 발목 뼈에 있는 이런
술관절 굴곡 안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족관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목에 있는 부분, 족관절 배굴, 발이 바닥에서 끌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근력들이 약해져서 우리 엉덩이 뼈로부터 오는 고관절, 또 이 무릎에서 이어져 있는 술관절, 또 발목을 움직이고 있는 족관절,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어서 근력이 약화되어져서 보행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발의 감각 이상이나 저림, 통증, 발이 어디 있고 무게중심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그것은 너무 지금 발이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상태인 것이죠. 발의 감각 이상이나 저림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유발되어지고, 그래서 발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삐그덕거리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근력 약한데, 여기서도 술관절 신전, 서 있는 자세에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냥 서 있는 동작에서도 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특정 관절이 근력이 약화되어져서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이완 문제. 보행 시 반대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발, 그 다음에 또 한 발을 내딛고 그 발들이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반대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이동하지 못할 만큼 근육 이완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를 우리가 이 보행장애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의 문제. 근육을 수축하고 내딛는 다리, 이완시키는 반대쪽 다리 기능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손의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이 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장애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경직보행, 편마비보행이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두부 외상 등에서 관찰되는 보행 양상인데요. 환측 하지의 움직임이 경직되고 있고, 고관절을 중심으로 외측으로 반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행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경직보행, 편마비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The gait that I'm going to demonstrate now is the hemiparetic gait. This gait, if we were to demonstrate it, we need to be able to show the extension of the leg and internal rotation. So the leg is too long. We get circumduction with the paretic side, but very importantly as well is that the upper extremity is very much involved. And so there's adduction of the shoulder, flexion at the elbow, pronation at the wrist, the thumb is tucked under in a cortical fist. So this is the position of the hemiparetic gait, with the other side being normal, having normal associative movements. You can actually hear the pattern of the gait as well, as we have circumduction for the paretic side. Again, watching upper extremity postured into the decorticate posture. The lower extremity is actually circumducted, coming around. 예, 이것이 경직 보행, 편마비 보행에 대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참고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킨슨병 보행입니다.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에서 흔히 관찰되는 보행 양상인데요. 몸을 앞으로 굽히고 보폭은 짧으며 발바닥이 땅에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파킨슨병 보행은 주변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보행에 대한 참고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gait is the gait that is a hypokinetic gait. The prototype is Parkinson's or Parkinsonian type of gait, in which the patient will have a posture in which he'll be stooped over, leaning forward, and then will have difficulty as far as initiating gait. When the gait is initiated, there are small steps. Oftentimes there's a tremor associated with this. And as the gait progresses, there may be a picking up of speed, or what's called a fenestrated gait. And then in turning, instead of having the normal turning, the patient will turn en bloc, which means they'll turn almost as a statue moving around. And then again having difficulty starting in the marche petit pas. 네, 파킨슨병 보행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무정위 근육 긴장 이상형 보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외로 장애에 의한 이상 보행 및 불수의적 운동이 관찰됩니다. 보행 시 얼굴, 목, 팔, 손 등의 불규칙하고 느린 운동을 보이며 목이나 몸통을 뒤로 기울이는 자세, 비대칭형 긴장성 목 반사가 자주 관찰되죠. 우리 무정위 근육 긴장 이상형 보행에 대한 동영상, 참고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opposed to the hypokinetic gait, we now have the hyperkinetic gait, which we see what we call a choreiform gait or chorea. With this gait, there are not only abnormalities in the gait itself, but associated movements. There can be orofacial dyskinesias in which the patient will be having movements of one side or the other side of the face, kind of a grimacing type of a fashion. There can be movements in the upper extremities, and there are fragments of semi-purposeful type of movements or writhing type of movements. And then the legs will also start to go. And so the patient attempts to walk, get the superimposition of the movements, but the patient doesn't actually fall because the balance is not affected. Just you have these involuntary movements that are now being superimposed on the gait. 예, 네 번째는 실조성 보행입니다. 소뇌성 실조증이 있으면 두 발을 벌리고 불완전한 보행을 합니다. 보폭과 발을 내딛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과 머리가 흔들리게 되죠. 참고 영상에서 이분이 아주 재미있게 이 동작들을 거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조성 보행 우리 함께 잠시 참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gait that I'm going to demonstrate is the ataxic gait. In the ataxic gait, the patient has difficulty narrowing the station and maintaining balance. So typically they'll have a wide stance, is trying to maintain balance, and that there oftentimes will be unsteadiness in the trunk. So there may be some truncal titubation, which is an anterior-posterior to have a tremor at about 3 hertz. And there's also a tendency to lunge or to jerk sideways, and the patient then has to catch themselves. Of course, one of the ways to bring out this particular type of problem is to narrow the station, asking the patient to walk tandem. So if I then am ataxic, and I then try to walk tandem, then I'm going to have difficulty walking.
다음 다섯 번째로는 근이상성 보행입니다. 근육 질환에서는 고관절 주위의 근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고관절의 굴곡을 방지하기 위해 몸통과 골반을 뒤로 기울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고관절 외전근의 근력 저하로 인해 보행 시마다 이 골반의 과장된 위치 이동이 보이죠. 대체로 이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이 걸음걸이들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삶의 장애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근이상성 보행 우리 참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gait is a myopathic gait. With myopathies, usually we have weakness in the pelvic girdle region. And as I walk, if I can't stabilize my pelvis, then what ends up happening is that for the weight-bearing leg, I'm trying to stabilize the hip, and I'm coming off with the other, the pelvis will then dip or drop towards the non-bearing extremity. Now, if I continue in this attitude, I'll fall.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at, I'm going to shift my weight, and I'm going to try to put it over the weight-bearing leg. And so I'm going to actually swing the body towards weight-bearing leg and trying to get hyperlordotic and lock back over the hip that's stabilizing or is actually supporting the weight. So what will happen is that there will be a waddle as the pelvis will actually drop, come back up, drop on the other side, and go back and forth instead of being nice and perpendicular to where it should be to the leg. So again, this is what it would look like. If I'm going to walk, as I take this step, the pelvis will drop, I'll shift this way, and then as I come through, I'll shift this way, the pelvis will drop on the opposite side, and there will be a waddle. I'm in the hyperlordotic position, trying to maintain my balance. 여섯 번째는 신경 이상성 보행입니다. 말초의 신경 이상으로 인해 하지 근력 저하가 발생하면 족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하수 환자는 발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관절, 슬관절이 과도하게 굴곡되는 발을 높게 들 수 있는 형태의 보행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경 이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한 보행의 유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준비된 신경 이상성 보행 동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gait is going to be that of a neuropathic gait in which the distal lower extremity is affected. For this particular gait, the person has the inability to dorsiflex the foot, and so the foot is actually a foot drop, and the person must step high in order to clear the foot. So if I don't step high enough, I'm going to drag the toe of the shoe, and so what happens is the person steps high to be able to clear the foot. As the foot drags or as the foot drop position. 예, 그 외에 일곱 번째로 히스테리성 보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양상이 없이 기묘한 형태의 보행을 보입니다. 이 보행에 대한 영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정확하게 동작 표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양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실조성 보행, 그 중에 감각성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각성 실조증 환자는 자기 발끝을 주시하며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각기로 들어갑니다. 발을 서로 놓고 뛰고, 그러니까 뒤꿈치로 놓고 앞발로 내려가는 이런 입각기에 대한 그런 이 순차, 발을 내딛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의 병변으로 인해 하지의 고유 감각 장애가 발생할 때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행장애 유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행장애 진단입니다. 진단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람 심텀, 경고 증상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보행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해서 악화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에 근력 약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부위에 감각 저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요. 식이 습관을 확인합니다. 증상의 양상 및 지속시간, 동반되는 증상, 유발 요인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이제 병원에 이제 왔을 때에 의사가 이 환자의 보행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내담자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보행장애로 인해서 내담을 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또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행장애에 대해서 음악치료로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가지는 시간적 측면은 운동에 시간적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동작을 예측하게 하죠. 음악이 시간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은 음악이 인간의 청각기관과 청각의 신경증계를 통해 뇌에 이르는 물리적 진동의 시간 패턴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은 두 가지 성격, 순차성과 동시성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통합된 과정으로서의 인식과 행동을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다양한 요소 중 리듬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동작을 멈추고 시작하게 하는 자극과 힘으로의 역할을 해왔고 음악의 동기유발 특성에 의해 운동의 최초 반응을 촉진하고 기능적인 목표로 발전을 돕습니다. 리듬은 예술작품의 기초적 단위로 물리적 요소가 형태를 구축하고 사건 편성의 구별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듬으로 이끄는 감각 운동은 학습의 결과가 아닌 직접적이고 동적인 감각 운동의 결합에 기초하고 리듬과 멜로디는 커뮤니케이션, 지시, 조직화의 비언어적인 수단을 제공해서 손발의 협응, 민첩성, 이동 기술과 같은 대근육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신경학적 음악 치료에서 감각 운동 과정의 모형은 음악이 운동 제어 기전의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생리학적 반응과 운동학습에 관여해서 청각 및 운동 체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또 이 호흡하는 그 우리의 이 모든 맥박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리듬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감각 운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음악 치료의 목적으로 운동 기능은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되고 6개월까지는 부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며 일정한 단계로 근긴장의 증가 여부, 공력 패턴, 근육의 선택적 조절 능력에 따라 운동신경 기능의 회복이 구분됩니다. 음악치료사는 뇌 손상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상지 기능, 팔과 손의 관절 가동력,
일상생활 동작 훈련, 흔들기, 문지르기, 칠하기, 지우기, 노크하기, 쥐기, 소근육 조절, 손가락의 민첩성, 글쓰기, 식사, 근력과 지구력, 몸통 조절과 균형,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뇌손상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상지 기능, 그러니까 이동 및 보행에 따르는 그 팔과 손의 관절 가동력, 흔들기, 또 문지르기, 칠하기, 지우기, 노크하기, 쥐기, 소근육 조절, 이렇게 근력과 지구력, 또 몸 전체에 대한 조절과 균형,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악 치료의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리듬 청각 자극. 주로 보행장애 클라이언트, 즉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중요한 움직임 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듬 청각 자극은 내면적이고 생리학적인 리듬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돕는 기법으로 청각, 경악, 반사 경로를 바탕으로 청각 리듬 신호를 사용합니다. 경악 반사는 누군가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낼 때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 반응이에요. 소리가 귀를 통해 대뇌피질로 가서 눈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청각 통로를 통해 척수로 내려가는 동시에 척수상의 청각 체계를 통해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동시에 망상 척수로를 통해 하위 운동 신경원으로 이동합니다. 망상 척수로는 수위 운동을 중지하는 경로로 청각 경악 반사는 청각 피질과 수의 운동의 활동을 동시에 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종종 옆에서 갑자기 누가 큰 소리를 깜짝 놀라게 하면 우리도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반응이 이 귀를 통해 대뇌피질로 가서 눈의 움직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각 통로를 통해 척수로 내려가서 동시에 그 청각 체계를 통해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동시에 망상 척수를 통해서 하위 운동 신경원으로 이동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위 운동을 중지하는 경로로 이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이 경악 반사는 단순히 귀를 통해서 우리 뇌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척수상의 청각 체계를 통해서 척수로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AS 위에 있죠. 리듬 청각 자극 목적은 보행 속도, 균형, 보폭, 걸음걸이 보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진단, 공명된 빈도, 반출, 빈도 조정, 향상, 적응된 보행, 소멸, 재평가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RAS 연구는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환자에 이어 최근 뇌성마비, 아동과 소뇌, 벼라세포종 환자의 보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 청각 자극의 그 6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 우리가 해보면 이분은 지금 장애가 있구나. 공명된 빈도, 이게 몇 차례 이게 자주 반복되는지, 반출, 빈도 조정, 그 다음에 향상, 소멸, 재평가, 이렇게 진단과 동시에 계속해서 치료적 효과 그리고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반악기 반주 재활 기법. 건반악기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손가락의 움직임과 조직적이고 순차적인 양손 협응력을 필요로 하고 인지적으로 음악적 상징의 이해와 눈과 손의 협응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리듬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를 보유하는데 각각 손의 자세, 손가락의 동작과 청각적 피드백에 의한 질서정연한 전개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주 기법을 통해 손가락을 훈련하고 특정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반악기 연습은 선행연구에서 뇌성마비 환자의 손가락 근력 강화, 뇌졸중 환자의 손 악력과 기능적 임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목표는 각 손가락을 목적에 의한 협응력 증진, 손가락의 민첩성 및 독립적 움직임 증진, 손가락의 유연성 증진을 통한 운동 범위 확장, 손과 손가락의 근력 향상, 손과 손가락의 악력 향상으로 환자의 수준과 경과 등 많은 요인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이번 수업에서는 보행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데 문제가 생기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